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고 뒷산의 산세가 험하지 않아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아늑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은 바로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최부자의 댁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곳간에는 급살이 썩어날 정도로 재물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아주 잃은 것은 아니었으나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여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느 해 초여름 마을 전체가 들썩일 만한 큰 경사가 최 부자 댁에 찾아왔으니 바로 최 부자의 60번째 생일인 환갑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환갑잔치를 그저 동네 잔치 정도로 끝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자신의 위세에 걸맞게 아주 성대하고 특별하게 치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사랑채에 앉아 긴 담뱃대를 물고 고민하다가 뒷산 언덕 위에 멋진 정자를 하나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언덕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뒤로는 든든한 산맥이 버티고 있어 풍광이 기가 막힌 곳이었기에 그곳에 정자를 짓고 술잔을 기울이면 신선 노름이 따로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최 부자는 즉시 새로 들어온 젊은 집사를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당대 최고의 목수들을 불러 모아 정자를 지을 준비를 서두르라고 호령했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주인의 명을 받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고요하던 뒷산 언덕은 곧 나무 베는 소리와 흙 파는 소리로 요란해질 참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집사는 눈치가 빠르고 셈이 밝은 사람이었으나 주인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만 급급하여 일의 깊은 이치는 살피지 못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마을 장정들을 불러 모으고 목재상을 찾아가 가장 비싸고 좋은 나무를 구해오라 닥달하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집사는 이번 정자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최 부자의 신임을 확실히 얻고 집안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뒷산 언덕으로 올라가 지팡이로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정자의 기둥이 설 자리를 표시하고 땅을 고르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철이 시작되어 바쁜 시기였지만 최 부자 댁의 일을 거들지 않으면 소작을 붙이기 어려울까 걱정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판에 나와야 했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 낡은 초가집에는 연이라고 불리는 어린 무당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릴 적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신비한 아이였습니다. 연희는 부모도 없이 늙은 신어머니 밑에서 자라나 이제 막 신내림을 받은 애동제자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여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평소에는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고 산에 올라 기도를 드리거나 약초를 캐며 조용히 지냈지만 최 부자 댁에서 정자를 짓는다는 소식이 들려온 날부터 그녀의 안색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무언가에 가위 눌린 듯 괴로워했고 낮에는 멍하니 최 부자 댁 뒷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며칠 전 연희는 산 기도를 다녀오다 우연히 최 부자 댁 뒷산 언덕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그 땅은 단순히 흙과 돌로 이루어진 언덕이 아니라 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을로 내려오기 전에 숨을 고르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연희의 눈에는 그곳에 정자의 기둥을 받고 흙을 다지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목구멍을 틀어막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이나 몸을 떨었는데 귀가에는 서늘한 바람 소리와 함께 숨이 막힌다, 답답하다라고 호소하는 듯한 땅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희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사람들은 어린 무당의 말을 미친 소리로
치부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정자를 짓기 위한 터닦기 작업이 시작되기로 한 날 아침, 연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최 부자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나이는 어리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을에 닥칠지도 모르는 재앙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무녀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최 부자 댁 대문 앞에 선 연희는 소슬대문을 드나드는 수많은 일꾼들과 하인들의 분주한 모습에 잠시 기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는 문을 지키고 있는 하인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 어른을 뵙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문지기 하인은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당이 찾아왔다며 혀를 찾고 썩 물러가라며 연희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연희는 밀려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주인 어른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큰일이 납니다. 라는 그녀의 외침은 마당 안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당에서 일꾼들을 지휘하던 젊은 집사가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와 어디서 감히 들이닥쳐 소란을 피우냐며 연희를 호통쳤습니다. 집사는 아침부터 부정타게 무당년이 와서 헛소리를 한다며 하인들에게 소금을 뿌리고 빗자루로 쓸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빗자루를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연희는 뒷걸음질 치면서도 눈빛만은 잃지 않고 집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언덕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막으면 주인 어른의 숨통도 막히게 됩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열리며 최 부자가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아침부터 대문 밖이 소란스러운 것이 마땅찮은 표정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집사는 쪼르르 달려가 웬 미친 무당이 와서 공사를 망치려 한다고 고자질했습니다. 최 부자는 대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연희를 내려다 보았는데 비록 옷차림은 남루하였으나 그 눈빛만은 맑고 깊어 범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호기심이 동하여 하인들에게 빗자루를 치우라 명하고 연희에게 가까이 와서 하려던 말을 해보라고 허락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와 최 부자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린 뒤 고개를 들고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외람되게도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뒷산 언덕 그 자리는 산의 기운이 내려오고 들의 바람이 올라가는 숨구멍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쇠말뚝을 박고 무거운 기와집을 얹으시면 흐르던 기운이 막혀 갈 곳을 잃고 맴돌게 됩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고 주변에 있던 하인들과 일꾼들도 일손을 멈추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바람길이 막히면 그 화가 가장 먼저 집안의 어른께 미칠 것이니 부디 정자의 위치를 조금만 옆으로 옮기시거나 공사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저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이 땅이 대감마님께 보내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최 부자는 연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으나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그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노력과 판단으로 재산을 일구고 집안을 일으킨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나 바람길 따위의 미신적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환갑을 기념하여 짓는 정자를 그것도 이제 막 털도 안 난 어린 무당의 말 한마디에 옮기거나 그만둔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웃음을 거두고 차가운 표정으로 연희를 내려다보며 네가 나를 걱정하여 하는 말인지는 알겠으나 나는 그런 헛된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 내 집 뒷산에 내 돈으로 정자를 짓는데 산신령이 노한다 한들 내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집사는 주인의 기색을 살피더니 이때다 싶어 연희를 향해 더욱 목소리를 높여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들으셨느냐?
주인 어른께서 괜찮다 하시는데 네가 감히 어디라고 훈수를 두느냐. 필시 공사를 핑계로 돈이나 쌀을 좀 얻어가려는 수작이 분명하다. 집사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쌀 한 뼘박을 퍼오게 하더니 연희의 앞에 휙 던져주며 이것을 가지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쌀이 담긴 바가지가 땅에 굴러 흙바닥에 하얀 쌀알들이 흩어졌지만 연희는 그 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최 부자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재물이나 먹을 것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었기에 집사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최 부자에게 호소했습니다. 대감마님, 쌀은 필요 없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더라도 부디 한 번만 더 재고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환갑날은 기쁜 날이어야 하는데 그날이 곡소리 나는 날이 될까 두려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희의 입에서 곡소리라는 불길한 단어가 나오자 최 부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잔칫날을 앞두고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무례함이었기에 최 부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연, 어린 것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감히 내 생일날 곡소리가 난다니 저주를 퍼붓는 것이냐. 여봐라, 당장 전연을 끌어내라. 다시는 내 집 얼씬도 못하게 하여라. 주인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머슴들이 우르르 달려들었고 연희는 양팔을 붙잡힌 채 대문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그녀는 끌려 나가면서도 끝까지 뒷산 언덕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으나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 부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연희는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집사는 대문 틈으로 침을 캔뱉으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찾는데 어떤 이들은 어린 무당이 매를 벌었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최 부자가 너무 매정하다고 속닥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연희를 일으켜 세워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연희는 한참이나 대문 앞에 앉아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마을 어귀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모욕을 당한 수치심보다 앞으로 닥쳐올 재앙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슬픔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신당에 촛불을 켜고 물 한 그릇을 떠놓은 뒤 제발 자신의 예감이 틀리기를 최 부자 댁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가 무색하게도 그날 오후부터 뒷산에서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고 굵은 나무들이 베어지는 굉음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최 부자 댁 마당은 공사를 위해 모여든 일꾼들과 자재를 나르는 소달구지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라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곧 완성될 정자에서 풍류를 즐길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집사를 불러 공사가 늦어지지 않게 일꾼들을 독려하라고 지시했고 집사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자가 들어설 언덕은 파헤쳐지고 다져져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갔고 붉은 황토가 흉터처럼 드러나 보는 이로 하여금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뒷산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보며 혀를 끌끌 찼지만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감히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정자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땅 파기 작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인부들이 곡괭이로 땅을 깊이 파내려 가는데 갑자기 땅속에서 시커먼 흙탕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산 중턱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에 인부들은 당황하여 일손을 멈추고 웅성거렸습니다. 흙탕물에서는 비릿하고 쾌쾌한 냄새가 났는데 마치 오래 고여 썩은 물 같기도 하고 짐승의 피냄새 같기도 하여 묘한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작업반장이 급히 집사를 불렀고
달려온 집사는 그 광경을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별일 아니라며 흙으로 덮고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집사는 이것이 최 부자의 귀에 들어가면 기분 나빠할 것을 염려하여 인부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서둘러 흙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최 부자 댁 마당에 있는 우물물이 갑자기 흙탕물처럼 탁해진 것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기 위해 물을 길어 올리던 하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동이를 떨어뜨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안주인은 우물이 뒤집힌 것은 흉조라며 불안해했지만 최 부자는 며칠 전 비가 와서 흙물이 스며든 것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인들 사이에서는 낮에 뒷산에서 검은 물이 나왔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했고 낮에 왔던 무당 처녀의 경고가 떠올라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불편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보았지만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 시원하지 않고 미지근하고 텁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탓이라 생각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꿈속에서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자의 얼굴은 푸석하고 눈밑이 검게 변해 있었으나 그는 환갑잔치 준비로 바쁜 탓에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자 공사는 밤낮 없이 진행되어 기둥이 세워지고 석가래가 올라가며 제법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어 갔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최 부자 댁의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았는데 키우던 개들이 밤마다 허공을 보고 지저대거나 닭들이 알을 낳지 않는 등 소소하지만 불길한 징조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뒷산의 맥을 끊어서 산신이 노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최 부자를 어릴 적부터 업어 키운 늙은 유모 월내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이 집안에서 살아오며 집안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산증인이었기에 집안의 감도는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며칠 전 쫓겨난 연희의 눈빛이 잊히지 않아 몰래 쌀과 떡을 싸들고 연희의 집을 찾아가 볼까 생각도 했지만 주인 어른의 불호령이 무서워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정자의 뼈대가 완성되고 상냥식을 올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냥식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마룻대 밑에 충문을 써서 넣고 안전과 복을 비는 의식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고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최 부자를 칭송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고 연희의 경고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집사는 상냥식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만세를 외치며 분위기를 띄웠고 최 부자도 기분이 좋아져 하인들에게 상금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마을 어귀의 연희는 자신의 신당에서 피를 토하듯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뒷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한 기운이 점점 더 거세져 최 부자 댁을 집어삼키려 하는 형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더 이상 부드럽게 흐르지 않고 갈 곳을 잃고 소용돌이 치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눈물을 흘리며 다가올 비극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냥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텅 빈 정자의 뼈대 사이로 휘잉하는 기이한 바람 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목이 졸려 차찬거리는 소리와 흡사하여 뒷정리를 하던 하인들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우뚝 선 정자는 웅장하고 아름답기보다는 어딘가 기괴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날 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을 부여잡고 헐떡거리며 물을 찾았지만 손이 떨려 주전자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음 탓이 아님을 직감한 최 부자의 뇌리에 문득 며칠 전대문 밖에서 울부짖던 어린 무당의 목소리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바람길이 막히면 주인 어른의 숨통도 막히게 됩니다. 최 부자가 숨이 막혀 잠에서 깬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보다 한층 더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마당에 서 있는 나무들은 마치 숨을 죽인 듯 잎사귀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밤새 시달린 탓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짐짓 헛기침을 크게 하며 사랑채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는 간밤의 일이 그저 나이 탓이려니 혹은 과음 탓이려니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일꾼들이 모여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젊은 집사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서서 그들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는 주인이 나오자 쪼르르 달려가 굽신거리며 안부를 물었으나 최 부자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는 뒷산 언덕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정자는 이제 기둥과 보가 모두 자리를 잡아 제법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최 부자의 눈에는 어쩐지 그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잡념을 떨쳐내고 오늘은 기와를 올리는 중요한 날이니 실수 없이 잘 처리하라고 집사에게 당부했습니다. 집사는 걱정 마시라며 호언장담을 했고 곧이어 일꾼들의 힘찬 구령 소리와 함께 무거운 기와장이 지붕 위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찬 소리 이면에는 일꾼들의 불안한 눈빛과 수군거림이 숨어 있었으니 그것은 며칠 전부터 계속된 기이한 현상들 때문이었습니다. 일꾼들 사이에서는 뒷산 언덕의 흙이 유난히 차갑고 축축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땅을 팔 때마다 알 수 없는 비린내가 진동한다는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작업을 하던 인부 중 한 명이 멀쩡한 평지에서 발이 걸려 넘어져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는 마치 누군가가 발목을 확 잡아챈 것 같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사는 그 인부가 꾀병을 부린다며 쫓아냈지만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찜찜한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점심참을 먹으며 일꾼들은 며칠 전 쫓겨난 어린 무당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그녀가 말한 바람길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게 아니냐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최 부자의 돈이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억지로 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었지만 정자가 지어지는 언덕 주변만은 서늘한 냉기가 감돌아 일꾼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오한을 느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잇던 늙은 와공은 평생 수많은 집을 지어봤지만 이곳처럼 기와가 겉도는 느낌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흙을 개어 기와를 붙이려 해도 흙이 찰지게 붙지 않고 자꾸만 푸석하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마치 땅이 건물을 거부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와공은 밑에서 재촉하는 집사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기와를 얹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집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내려와서도 뒤를 자꾸 돌아보며 지붕의 곡선이 어딘가 뒤틀린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목감기인 줄 알았던 증상이 점점 심해져 목소리가 쉬고 마른 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진맥을 보았으나 의원은 맥이 불규칙하고 기가 꽉 막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뚜렷한 병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지어준 탕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자 최 부자는 답답한 마음에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붓고 조여드는 느낌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아 그는 밤마다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안주인은 남편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걱정하여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만 최 부자의 짜증은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최 부자를 업어 키운 늙은 유모 월내였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지만 집안의 대소사를 꿰뚫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월내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옛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뒷산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한 곳이라는 금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가 정자를 짓겠다고 했을 때부터 내심 불안해했으나 주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집안에 흉흉한 소문이 돌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월내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끓인 잣죽을 쟁반에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는 퀴퀴한 양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불을 덮고 누워 채찍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보쑥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쟁반을 내려놓고 최 부자의 머리맡에 앉아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인기척에 눈을 뜨고 힘없는 목소리로 월내를 불렀고 월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죽을 조금이라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최 부자는 원래의 정성을 생각하여 억지로 몸을 일으켜 죽을 몇 숟가락 떴으나 목이 아파 삼키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원래는 그 모습을 보며 망설이다가 마침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감마님, 제 말씀이 노망난 늙은이의 헛소리라 여기셔도 좋으니 부디 한 번만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월내의 진지한 표정에 최 부자는 숟가락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산에도 핏줄이 있고 숨결이 있다 하였습니다. 뒷산은 우리 마을의 숨통인데 그곳에 무거운 돌을 얹고 집을 지으니 탈이 난 것이 분명합니다. 최 부자는 듣기 싫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지만 월내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왔던 그 무당 처녀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사를 멈추고 산신께 빌어야 합니다. 대감마님의 옥체가 이리 상하신 것이 다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최 부자는 월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를 버럭 내며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유모마저 나를 무시하는 게냐. 내 병은 그저 과로한 탓이지 산신이고 귀신이고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 내가 내 땅에 집을 짓는데 누가 뭐라 한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고집과 도끼는 여전했습니다. 최 부자는 평생을 남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살아온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병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또한 미천한 무당 따위의 말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월내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월내는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며 빈 그릇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내가 물러간 뒤 최 부자는 다시 자리에 누웠으나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렸습니다. 그러나 화를 낼수록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고 목구멍을 조이는 통증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인가 잠시 의심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럴 리 없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부와 명예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고 이까지 병쯤은 정자가 완성되고 그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또다시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와 그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개들의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리 길게 늘어지며
슬피 우는 듯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안에서도 최부자 댁의 이상한 징조는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뒷산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예전과 다르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산들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사각거리는 듣기 좋은 소리가 났지만 정자 공사가 시작된 후로는 바람이 날카롭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아낙은 밤중에 뒷산 쪽을 보았는데 정자 기둥 사이로 푸르스름한 도깨비불이 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 주위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최부자가 욕심을 부리다 큰 화를 입을 것이라며 혀를 찾고 마을에 닥칠지 모를 불똥을 걱정하며 밤에는 일찍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집사의 귀에도 들어갔으나 그는 오히려 소문을 퍼뜨리는 자를 잡아다가 곤장을 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집사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에 이 시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자신의 공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일꾼들을 더욱 다그쳐 밤샘 작업을 강행했고 횃불을 밝히고 못질을 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정자의 모습은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되어 아름다웠지만 어둠 속에 홀로 떠 있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는 괴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희의 집 쪽에서는 밤새도록 은은한 징징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연희가 징을 치며 기도를 올리는 소리였습니다. 집사는 그 징소리가 거슬려 하인들을 시켜 당장 멈추게 하려 했으나 하인들은 밤중에 무당 집을 찾아가는 것을 꺼려하며 쭈뼛거렸습니다. 결국 집사는 직접 나서려다 뒷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 소스라치게 놀라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바람은 단순히 차가운 것이 아니라 살을 내는 듯한 한기를 품고 있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집사는 옷깃을 여미며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그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완성된 정자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이 꺼지며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침내 정자의 현판을 다는 날이 되었습니다. 현판에는 당대 명필에게 부탁하여 쓴 멋진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바람을 맞이하는 정자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자리에 참석하여 현판이 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인들이 줄을 당겨 현판을 올리자 보는 이들은 탄성을 질렀으나 최 부자는 순간 눈앞이 핑 도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현판이 제자리에 걸리는 순간 어디선가 돌풍이 불어와 주위에 있던 깃발들이 요란하게 펄럭였고 탁자에 놓여있던 술병이 넘어져 깨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깨진 술병에서 흘러나온 술은 붉은 핏빛처럼 바닥을 적셨고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부자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바람이 새서 그런 것이라 둘러댔지만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자 마루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 보았지만 기대했던 시원한 풍광 대신 가슴이 꽉 막히는 답답함만이 밀려왔습니다. 바람은 정자를 피해가는 듯 주위에서만 맴돌았고 정작 정자 안에는 덥고 습한 공기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애썼지만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고 목구멍에서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기둥을 잡았고 집사가 황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대감마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들어가 쉬셔야겠습니다. 집사의 말에 최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발을 떼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목은 퉁퉁 부어올라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주인은 울며불며 의원을 찾았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변했고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습니다. 월내는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집사는 자신의 앞날이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결국 벌을 받았다며 수군거렸지만 한편으로는 마을의 큰 어른이 쓰러진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뒷산의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 소리는 창호지 문을 흔들고 지붕을 들썩이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며칠 전 쫓아냈던 연희의 슬픈 눈동자가 어른거렸고 바람길이 막히면 숨통도 막힌다는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후회와 두려움 속에 몸부림쳤지만 몸은 돌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의 연희는 기도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최 부자 댁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검은 먹구름 같은 기운이 집 전체를 휘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구나. 이대로 두면 집안이 망하고 마을까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녀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신당에 모셔둔 방울과 부채를 챙겼습니다. 비록 쫓겨나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녀는 무당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마을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업이라 생각했습니다. 연희는 캄캄한 밤길을 헤치고 귀신 곡소리가 들리는 최 부자 댁을 향해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 부자 댁 대문 앞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을 지키는 하인들도 무서움에 떨며 문간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두드리지 않고 가만히 손을 대어 기운을 읽었습니다. 대문을 통해 전해져 오는 진동은 마치 땅이 아파서 몸부림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마당의 우물에서 솟아오르는 탁한 기운이 사랑채를 향해 뱀처럼 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 부자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닫힌 대문을 향해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을 여시오. 내가 그 막힌 숨을 틔우러 왔소. 하지만 대문 안쪽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흉하게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다시 한번 목청을 높여 불렀지만 겁에 질린 하인들은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늙은 유모 원래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래는 주인의 곁을 지키다 물을 뜨러 나온 참이었는데 대문 밖에서 들리는 희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가 며칠 전 그 무당 처녀의 것임을 직감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대문이 조금 열렸고 원래와 연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원래는 눈물을 흘리며 연희의 손을 잡았고 연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엉망이 된 집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연희가 원래의 손에 이끌려 최 부자 댁의 높은 문지방을 넘어서자 마당 안에는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무겁고 끈적한 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발을 내딛기가 힘들었고 코끝에는 썩은 낙엽 냄새와 비릿한 흙내음이 뒤섞인 고약한 악취가 진동을 하여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집안 곳곳에 켜진 등불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파르르 떨리며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길게 늘어져 벽과 바닥을 기어다니는 듯했습니다. 연희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화려한 기와집의 겉모습 대신 집 전체를 휘감고 있는 검붉은 기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뒷산에서부터 흘러내려와야 할 맑은 생기가 막혀서 썩어가고 있는 병든 땅의 신음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원래는 연희의 손을 꼭 잡고 벌벌 떨면서도
주인 어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어두운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에서는 여전히 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해 헐떡이는 소리처럼 들려 연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물을 바라보았는데 우물 위로 피어오르는 희뿌연 안개가 집안의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땅에 숨구멍이 막혀서 생긴 도끼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이 도끼가 지금 최 부자의 몸속을 파고들어 생명을 갉아먹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사랑채 앞에 다다르자 방 안에서는 최 부자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방문 앞을 지키고 있던 젊은 집사는 원래가 무당을 데리고 나타나자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횃불을 들어 연희의 얼굴을 비추며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또 나타났느냐. 당장 내쫓지 않고 뭘 하는 게냐라며 월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집사는 최 부자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여 혹시라도 무당을 들였다가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자신이 뒤집었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여전히 사납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월내는 평소 같았으면 집사의 기세에 눌려 물러섰겠지만 지금은 주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사의 앞을 막아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의원도 포기하고 약도 소용이 없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 어른께서 잘못되시면 집사님은 그 책임을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원래의 서슬퍼런 말에 집사는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고 그 틈을 타 연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집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연희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어 집사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안주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무슨 소란이냐고 물었습니다. 안주인은 며칠 새에 수척해진 얼굴로 눈물이 그렁그렁했는데 연희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네가 그 용하다는 무당 아이냐? 제발 우리 대감 좀 살려다오. 내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좋으니 제발 숨만 쉬게 해다오. 안주인의 간절한 애원에 연희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재물은 필요 없으니 방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청했습니다. 집사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툴툴거렸지만 안주인의 서슬에 눌려 슬그머니 옆으로 비켜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희는 안주인의 안내를 받아 조심스럽게 사랑채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열기와 비릿한 냄새에 연희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방바닥은 뜨겁게 달궈져 있었고 최 부자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이불을 걷어차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은 마치 밧줄에 졸인 듯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얼굴은 검푸르게 변해 있어 누가 봐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최 부자의 머리맡에 앉아 그의 상태를 살폈는데 그녀의 눈에는 최 부자의 목을 감고 있는 검은 뱀 형상의 기운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탁한 기운이 뭉쳐서 만들어진 형상으로 최 부자의 숨통을 꽉 조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낯선 인기척을 느끼고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눈앞에 앉아있는 연희를 알아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매몰차게 쫓아냈던 그 천한 무당이 자신의 머리맡에 앉아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클클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눈동자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살려달라는 애원이 뒤섞여 복잡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런 최 부자를
연민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대감마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바람길이 막혀 대감마님의 숨길도 막히고 말았습니다. 연희의 말에 최 부자는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손을 뻗어 최 부자의 부어오른 목에 손을 대려 하자 집사가 기겁을 하며 말리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손을 들어 집사를 제지하고는 손끝을 최 부자의 목 주변 허공에 대고 기운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대감마님의 몸은 지금 뒷산의 흙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의 목을 조르니 산도 대감마님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끈을 풀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것입니다. 연희의 단호한 진단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안주인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최 부자는 연희의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믿었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목숨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티끌만도 못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며 연희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제발 살려달라는 무언의 호소였습니다. 연희는 최 부자의 마음이 열린 것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일을 믿고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막힌 것을 뚫고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주인과 집사에게 몇 가지 준비물을 일러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뒷산 정자 아래에서 퍼온 흙 한 줌과 맑은 물 한 그릇, 그리고 대나무 피리 하나를 구해다 주십시오. 집사는 뚱한 표정으로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물었지만 안주인의 불호령에 서둘러 하인들을 시켜 물건들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물건들이 도착하자 연희는 방 한가운데에 물그릇을 놓고 그 안에 흙을 풀었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검게 변하며 탁해졌고 연희는 그 물을 응시하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더니 촛불이 일제히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연희는 대나무 피리를 집어들고 최 부자의 귀에 대고는 마치 바람이 부는 소리처럼 낮고 길게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맑고 청아한 피리 소리가 아니라 산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밖에서 요란하게 불어대던 바람 소리가 잦아들더니 마치 누군가가 대답을 하듯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피리를 입에서 떼고 최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들리십니까? 산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이 어디가 아픈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마당의 특정 지점을 파보아야 합니다. 집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멀쩡한 마당을 왜 파헤친단 말이냐? 그것도 이 밤중에. 하지만 연희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집의 혈자리입니다. 뒷산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정자에 막혀 억지로 우회하다가 뭉쳐버린 곳이지요. 그곳을 터주지 않으면 대감마님의 목에 걸린 저 덩어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주인은 집사를 밀치며 당장 연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집사와 하인들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고 연희는 횃불을 들고 앞장서서 마당 한 구석 담장 밑에 늙은 감나무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파십시오. 깊게 팔 필요도 없습니다. 새치만 파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연희의 지시에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의외로 단단하게 굳어있어 삽이 잘 들어가지 않았는데 마치 돌덩이처럼 깡깡 소리가 났습니다. 하인들이 힘을 합쳐 땅을 파내려 가자 어느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흙이 뚫리면서 땅속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하인들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고 집사도 놀라서 횃불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연기에서는 방금 최 부자의 방에서 맡았던 것과
똑같은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연희는 그 구멍 앞에 쭈그리고 앉아 손을 뻗어 연기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땅의 열기입니다. 흐르지 못하고 갇혀서 썩어버린 땅의 숨결이지요. 이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막혀 있으니 그 화가 고스란히 주인 어른께 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의 구멍에서 연기가 빠져나오자 사랑채에 누워있던 최 부자가 갑자기 기침을 토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꽉 막혀있던 목구멍이 조금 트인 듯 그는 갈에 섞인 기침을 격렬하게 하며 검은 피를 한 덩어리 토해냈습니다. 안주인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최 부자는 기침을 할 때마다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집사와 하인들은 그제야 연희의 말이 사실임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다시 일어서서 뒷산 언덕 위의 정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저 정자의 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고 잘못 놓인 기둥을 건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감마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자를 훼손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다시 사랑채로 들어가 기력을 조금 회복한 최부자 앞에 앉았습니다. 최부자는 여전히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아까보다는 눈빛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을 만지작거리며 연희를 바라보았는데 이제 그의 눈에는 오만함 대신 두려움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정자를 지키시겠습니까? 사는 대감마님께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 훌륭한 정자를 조금 허물어 바람에게 길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최 부자는 잠시 갈등하는 듯 눈을 감았지만 이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연희의 손을 잡고 쉰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네, 내가 어리석었다. 정자가 무엇 그리 중요하겠느냐. 네 뜻대로 하거라. 최 부자의 허락이 떨어지자 연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고 이제야말로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집사와 하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횃불을 들고 뒷산으로 가야 합니다. 도끼와 망치를 챙기십시오. 날이 밝기 전에 바람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집안은 다시 한번 분주해졌지만 이번에는 공포와 혼란이 아닌 희망과 결의에 찬 움직임이었습니다. 집사도 이제는 군소리 없이 연희의 지시를 따르며 앞장서서 일꾼들을 독려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고 뒷산 언덕으로 향하는 모습은 마치 긴 불 뱀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연희는 그 행렬의 맨 앞에서 바람에 휘날리는 치맛자락을 잡고 무섭게 포효하는 뒷산의 정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정자는 마치 침입자들을 거부하듯 거센 바람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연희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덕 위에 도착하자 바람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정자의 문들은 덜컹거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지붕의 기와들은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일꾼들은 두려움에 떨며 주저했지만 연희는 정자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기둥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기둥입니다. 저 기둥이 바로 바람의 목을 누르고 있는 새끼입니다. 저것을 뽑아내고 벽을 터야 합니다. 연희의 외침은 바람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짓은 명확했습니다. 집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굵은 도끼를 든 일꾼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일꾼이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치켜들자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산신이 노하여 벼락이라도 내릴 듯한 기세였지만 연희는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쳤습니다. 제가 책임지겠나이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부디 막힌 숨을 트시어 노여움을 푸소서. 연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과 함께 일꾼의 도끼가 육중한 기둥을 내리찍었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나무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순간 정자가 기우뚱하며 엄청난 진동이 발밑을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고 연희만이 흔들리는 정자 안에서 꼿꼿이 서서 쏟아지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정자의 기둥 하나가 쪼개지며 무너져 내리자 그 속에 억눌려 있던 바람이 일시에 터져나오며 마치 천룡이 승천하는 듯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던 하인들은 그 거센 기세에 놀라 뒤로 나자빠졌고 정자의 지붕 기와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며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자가 통째로 무너져 자신들을 덮칠 것이라 생각하고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으나 신기하게도 무너진 것은 그 기둥 하나와 그에 연결된 벽면 일부뿐이었습니다. 터져나온 바람은 성난 짐승처럼 일꾼들의 옷자락을 사정없이 흔들고 지나갔으나 그 바람 끝에는 더 이상 살을 내는 듯한 한기나 썩은 비린내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해방된 존재가 내지르는 환희의 함성 같기도 했고 꽉 막힌 체증이 뚫릴 때 느껴지는 시원한 트림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흙먼지가 날리는 와중에도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서서 그 거친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명 저고리는 바람에 펄럭이며 춤을 추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공중으로 솟구쳤으나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 속의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정자 주위를 맴돌다가 뒷산 골짜기를 타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자 거짓말처럼 주위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찢을 듯 울어대던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대신 산새들이 놀라서 지저귀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모습을 드러내며 은은한 달빛이 부서진 정자와 사람들을 비추자 그제야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젊은 집사였는데 그는 정자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흉하게 뚫린 벽면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뭐라 입을 떼기도 전에 연희가 휘청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산의 기운을 달래고 막힌 혀를 뚫느라 기력을 모두 소진한 탓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월내가 헐레벌떡 달려와 연희를 부축하며 괜찮으냐고 물었고 연희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산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제 길을 찾아가니 더 이상 노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 시각 산 아래 최부자의 사랑채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뒷산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잠시 후 최부자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격렬하게 기침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안주인은 남편이 숨이 넘어가는 줄 알고 기겁을 하여 등을 두드려 주었는데 최 부자의 입에서 시커먼 핏덩이와 함께 끈적한 가래가 한 움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토해내자마자 최 부자는 후우하고 길게 숨을 내쉬었는데 그 숨소리는 테리거리는 괴로움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호흡이었습니다. 목을 꽉 조이고 있던 보이지 않는 밧줄이 끊어지듯 부어올랐던 목의 부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기 시작했고 검푸르던 안색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만져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 정도로 꽉 막혀 있던 목구멍이 뻥 뚫려 시원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물을 찾았고 안주인이 급히 떠다 준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물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물이었으나 최 부자에게는 평생 마셔본 물 중
가장 달고 시원한 감로수와도 같았습니다. 살았다. 내가 살았어. 최 부자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안주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밖에서 대기하던 하녀들도 주인의 목소리에 생기가 도는 것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훔치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마당의 우물가에서도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흙탕물처럼 탁하고 악취를 풍기던 우물물이 뒷산의 바람이 뚫리는 순간부터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물바닥에서 솟아오르던 검은 기포들이 사라지고 대신 맑고 투명한 샘물이 차오르며 본래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횃불을 들고 우물을 지키던 머슴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자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맑은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머슴이 조심스럽게 물맛을 보고는 물이 맑아졌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아주 답니다요. 라고 소리치자 집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마당으로 뛰쳐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의 변화가 아니라 집안에 드리웠던 재앙이 물러갔음을 알리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뒷산에서 내려온 연희와 집사 일행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집안 분위기는 이미 축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연희가 원래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자 하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길을 터주며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미친년 취급을 하며 멸시하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녀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주인은 사랑채 마루에서 달려내려와 연희의 두 손을 꼭 잡고 네가 정말 우리 대감을 살렸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하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연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이것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순리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겸손해했습니다. 잠시 후 사랑채 방문이 열리고 최 부자가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비록 며칠간의 아름으로 몸은 야위었으나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총기를 되찾았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뒷산 언덕을 잠시 올려다보더니 시선을 돌려 연희에게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연희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천하의 최 부자가 그것도 자신의 딸벌 되는 어린 무당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의 집사와 하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내 욕심이 눈을 가려 큰 화를 자초했어. 늙은이의 고집 때문에 애먼 사람들이 고생하고 하마터면 내 명을 재촉할 뻔했구만. 최 부자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와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젊은 집사를 바라보았는데 집사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집사를 나무라기보다는 나직한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자네 탓만은 아니네. 내가 시킨 일이니 자네는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 허나 앞으로는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바른 말을 못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게. 집안일이란 겉모습이 화려한 것보다 속이 편안한 것이 우선인 법이야. 집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제 공명심에 눈이 멀어 무당의 말을 무시하고 억지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 부자는 혀를 차며 집사를 일으켜 세우고는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된다고 다독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죽다 살아나더니 사람이 변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전의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너그럽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어른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모두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연희는 이제 사태가 진정되었으니 자신이 할 일을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급한 불은 껐으나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뒷산의 정자는 이미 상처를 입었고 바람길은 임시로 터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비바람에 정자가 흉물이 되고 또 다른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최 부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정자를 아예 허물어 버려야 한단 말이냐? 그는 비록 목숨을 위해 정자를 훼손했지만 막상 다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남는 눈치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자연은 무조건 없애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화롭게 어울리는 법을 찾으면 됩니다. 무너진 벽면은 다시 쌓지 마시고 그대로 두어 바람이 지나다니는 문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에 대나무를 심어 바람이 거칠게 들이닥치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나가도록 길을 내어주시면 됩니다. 연희의 처방은 명쾌하고도 지혜로웠습니다. 정자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도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묘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최 부자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과연 명쾌한 답이로구나. 바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손님처럼 맞이하여 흘려보낸다. 내가 진작에 그 이치를 깨달았어야 했는데 최 부자는 즉시 하인들에게 명하여 창고를 열게 했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도 자지 말고 잔치를 벌이자. 죽다 살아난 기념이니 술과 고기를 아끼지 말고 내오너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불러라. 네,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구나. 갑작스러운 잔치 명령에 하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곧이어 솥뚜껑 뒤집히는 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맑아진 우물물로 지은 밥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횃불을 보고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최 부자의 완쾌 소식과 뒷산의 비밀이 풀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연희는 상석에 초대받아 최 부자와 안주인 사이에 앉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런 대접이 어색하여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직접 술잔을 채워주며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스승이네. 사양 말고 받게 라고 권했습니다. 연희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았고 맑은 술을 한 모금 마시자 긴장이 풀리며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늙은 유모 원래도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연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안주인은 맛있는 반찬을 연희의 밥그릇 위에 계속 얹어 주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마을의 소리꾼이 나서서 흥겨운 가락을 뽑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동안의 불안과 공포를 털어버렸습니다. 젊은 집사도 하인들 틈에 끼어 술을 마시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말 주인을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틈틈이 연희를 훔쳐보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뒷산의 정자는 비록 한쪽 벽이 뚫려 흉한 모습이었지만 달빛 아래에서 보니 그 뚫린 구멍으로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왁자지껄하던 소음도 조금씩 잦아들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최 부자는 배부르고 취기가 올라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그는 연희를 불러 따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작은 성의일세. 쌀과 비단을 살 돈이니 사양 말고 가져가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와서 지혜를 빌려주게나. 연희는 돈 봉투를 보고 잠시 망설였으나 최 부자의 간곡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어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녀는 대감마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 마음만 변치 않으신다면 이 댁은 대대손손 평안할 것입니다. 라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당이 정리되자 최 부자 댁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삭막하고 무거운 정막이 아니라 평화롭고 따스한 안식이었습니다. 마당의 개들도 더 이상 허공을 보고 짖지 않고 꼬리를 흔들며 잠을 청했고 닭장 속의 닭들도 달을 치지 않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안채의 굴뚝에서는 마지막 남은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사랑채의 문틈으로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맑아진 우물물에는 둥근 보름달이 그림처럼 비치고 있었고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은 나뭇잎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지나갔습니다. 연희는 최 부자가 마련해준 깨끗한 객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의 긴장이 풀리면서 노곤함이 밀려왔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뒷산 위로 흘러가는 구름이 마치 웃고 있는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다 되었구나. 산도, 사람도, 바람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어. 연희는 혼잣말을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그녀는 오랜만에 꿈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통하니 사람의 마음도 통하고 막힌 것이 뚫리니 복이 들어온다는 평범한 진리가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떠오르는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밤의 소동과 거친 바람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는데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몸의 감각이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며칠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한 곳까지 막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보았는데 뼈마디가 쑤시던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져 있어 스스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방문을 활짝 열고 마루로 나갔는데 마당을 쓸고 있던 하인들이 주인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환한 미소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안색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하인들의 인사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우물물은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투명했고 물 위에는 아침 햇살이 비쳐 금가루를 뿌린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직접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맛이 어찌나 달고 시원한지 오장육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를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최 부자는 지팡이를 짚고 뒷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젯밤 연희의 지시로 뚫어놓은 정자의 벽면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밝은 대낮의 본정자의 모습은 한쪽 벽이 뻥 뚫려 있어 언뜻 보면 흉물스러울 수도 있었으나 최 부자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뚫린 벽 사이로 뒷산의 푸른 숲이 그림처럼 담겨 있었고 그 구멍을 통해 산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모습이 마치 정자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뚫린 벽 앞에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건축이로구나. 그는 이 뚫린 구멍을 억지로 메우지 않고 바람이 다니는 길로 남겨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마침 젊은 집사가 마을 장정들을 데리고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사는 어젯밤의 일로 많이 반성했는지 이전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겸손하고 부지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최 부자에게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연희가 말한 대로 대나무를 심을 준비를 해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최 부자는 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고 직접 삽을 들고 첫 번째 대나무를 심는 실업을 하며 일꾼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직접 흙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였고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대나무 심기에 동참했습니다. 붉은 황토가 드러났던 정자 주변은 금세 푸른 대나무 묘목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숲을 조성하는 작업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최 부자의 공사에 동원되는 것을 억지로 끌려오는 노역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최 부자는 일꾼들에게 새참과 술을 넉넉히 제공하며 노고를 치하했고 그들과 함께 흙바닥에 앉아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권위적인 줄만 알았던 최 부자의 소탈한 면모를 보며 마음을 열었고 최 부자 또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진정한 부자의 여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람길이 뚫리니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벼락도 허물어진 셈이었습니다. 한편 연희는 최 부자 댁의 객방에 머물며 며칠간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안주인과 늙은 유모 월내는 연희를 극진히 대접했는데 끼니마다 기름진 고기 반찬과 보약을 내오며 기력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연희는 과분한 대접에 몸둘 바를 몰라 했으나 원래는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는데 이 정도는 약소하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연희는 틈틈이 뒷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며 흐트러졌던 지맥이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땅의 기운은 이제 더 이상 요동치지 않고 어머니의 품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자신의 할 일이 모두 끝났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연희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나가려 했으나 눈치 빠른 월내가 이미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내의 손에는 묵직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쌀과 무명천 그리고 귀한 약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가면 섭섭해서 어찌하느냐. 이것 좀 가져가서 겨울 나는데 보태거라. 원래의 따뜻한 마음에 연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열리고 최 부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자네 덕분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네. 앞으로 자네가 사는 곳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 힘 닿는 데까지 도울 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주저 말고 찾아오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최 부자는 연희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를 더 건넸는데 그것은 바람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뜻의 글귀가 적힌 작은 목패였습니다. 이것은 최 부자 댁의 귀한 손님임을 증명하는 패로 마을 어디를 가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패를 소중히 받아 품에 넣으며 깊이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이 평온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십시오. 바람이 불 때마다 대감마님의 덕을 생각하겠습니다. 연희의 작별 인사에 최 부자와 집안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연희가 마을 어귀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연희가 떠난 뒤에도 최 부자 댁과 마을에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자 정자 주변에 심었던 대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쑥쑥 자라나 제법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잎들이 부딪히며 사그락사그락 하는 맑은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틈만 나면 정자에 올라가 대나무 숲을 통과해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독서를 하거나 명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곳은 과시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닫고 자연과 교감하는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뚫려있던 정자의 벽면에는 창살이 없는 넓은 나무틀을 짜넣어 바람은 통하되 비는 들이치지 않도록 보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자를 통풍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선비들과 노인들도 자주 그곳에 올라와 풍류를 즐겼는데 모두가 입을 모아 이곳에 앉아 있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며 칭송했습니다. 최 부자는
좋은 술이 생기거나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을 정자로 불러 나누어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인심은 널리 퍼져 인근 마을에서까지 최 부자의 덕을 칭송하는 소리가 자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연희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를 보면 재수없다며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지만 이제는 애기보살님 또는 바라마씨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연희가 산에서 내려오면 아낙네들이 먼저 다가가 아른채를 하고 갓 구운 떡이나 과일을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조용히 지냈지만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초가집 마당에는 사람들이 몰래 갖다 놓은 돛감과 곡식이 떨어질 날이 없었고 마을에 우환이 생기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연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연희의 점괘는 언제나 빗나가는 법이 없었고 그녀의 지혜 덕분에 마을은 큰 재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을 때 최부자 댁의 풍경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뒷산의 소나무와 대나무 숲은 눈을 이고도 푸르름을 잃지 않았고 정자에 뚫린 창으로 보이는 설경은 한 폭의 수묵화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창문을 열고 눈 내리는 소리와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차향기가 감돌았고 곁에는 평생을 함께해온 안주인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문득 지난 여름의 일을 떠올리며 안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무당 처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평화로운 눈 구경을 하지 못했을 것이요. 참으로 고마운 인연이 아니요? 안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감께서 마음을 비우고 순리를 받아들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연을 이기려 들지 않고 친구로 삼으시니 자연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이지요. 두 노부부의 대화는 도란도란 이어졌고 방 아랫목에서는 키우던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며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불안이나 걱정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꿈속에서 넓은 들판을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바람은 부드럽게 그의 뺨을 스치며 잘했다. 참 잘했다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의 작은 초가집에서도 연희는 평온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당에 촛불을 켜고 기도를 마친 뒤 방으로 돌아와 최 부자가 선물한 목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고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옛 친구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정겨웠습니다. 연희는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없었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어떤 따뜻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는 설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최 부자와 연희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습니다. 뒷산의 대나무 숲은 더욱 울창해져서 바람이 불 때마다 웅장한 합창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하거나 길을 잃었을 때 그 대나무 숲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욕심을 버리고 순리대로 살라는 최 부자의 깨달음과 자연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연희의 지혜가 들려오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을은 바람과 함께 숨쉬며 대대손손 평화롭고 넉넉하게 살았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고 있는 거친 바람이 있다면 오늘 밤 그 바람을 잠재우지 말고 부드럽게 길을 터주어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막힌 곳이 뚫리면 편안해지듯 고민과 걱정도 흐르는 시간 속에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뒷산 대나무 숲의 맑은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를 느끼며 부디 꿈 없는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